자,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호열 기자, 어떤 부분들을 주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까?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MH그룹에서 얘기한 게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 측은 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라 접이식 매트를 제공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난방도 한 일주일 전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그리고 온돌이라면서요? 예, 온돌방이라서 그 밑에서 불이 들어오는 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서 잔다라는 말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법무부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법무부 측에서. 그렇죠. 아까 지금 신동욱 총재가 네. 항상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분위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사실상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시침 등이 있음을 시인을 했고. 네. 그런데 밤에 시찰하기 위해서 아예 불을 끌 수는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취침등. 그러니까 야간 시찰을 위해서 켜놓은 희미한 등을 말하는 건데 그 등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했다. 이게 인권 침해다라는 게 지금 MH그룹의 주장이고요. 법무부 측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등이 3개가 있는데 네. 2개는 끄고 네. 나머지 하나도 조도를 좀 낮춰서 네. 아예 캄캄하게 하면 안에 이제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정도로 좀 조도를 낮춰서 하기 때문에 취침하는 데에는 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법무부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회찬 의원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황제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 침해 얘기와는 정반대의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노회찬 대통령에게는 일반 수용자보다는 훨씬 좀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수용자에 비하면 대부분 홍보실의 원칙인데 독거실이고 그 독거실 중에서 다른 독거실보다 좀 더 방이 크고 시설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지용 부회장 같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름대로 시설이 괜찮고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 입장에서는 황제 수용에 대한 얘기는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서울구치 쪽에서 이렇게 했던 얘기들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거보다 더 큰 독거실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시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저런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제 수용이란 말도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그런 반대로 이것이 인권 침해냐? 네.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치소가 호텔방처럼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서울구치소에 있는 다른 방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소정숙 국장님.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는 황제 수용이다. 한쪽에서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과연 유엔 인권위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일단 아마 이번에 CNN의 보도는 MH그룹이라는 데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컨설팅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이슈화 시키는 정도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네. 이제 유엔에서 판단할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라고 네.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에 있는 어떤 재력가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런 문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돕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박 전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쭉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9월 27일 날 그 신문 광고가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알고는 있었지 않았을까? 예, 알고는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야당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잡담하면 저도 계속 잡담할 겁니다. 박남춘 의원님, 백지현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잡담하지 마세요. 오버 안 했어요. 장의원. 자, 그래, 예, 맞습니다. 자, 여당 의원, 여야 의원. 진정하시고. 제가 질의하는데 굉장히 그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꼭 끼어들겠습니다. 네. 자, 장재윤 계속하세요. 집권당 됐다가 완장찬 역할 그만하세요.
자료의 필요성을 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제출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판단하셔가지고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까? 잠수핵이라고 하면은 당장의 그런 어떤 전시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런 무기고요. 전략행이라고 하면은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어떤 억지력 차원에서 그 거리라든가 이런 그 운영면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전략적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닷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는요, 3개의 상임위만 가동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중반전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정감사, 국회의 자체 평가는 과연 어땠을지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열 기자, 여야 4당의 초반 국정감사 자체 평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네, 각 당 대변인들이나 원내 수석들이 평가한 내용들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고, 한국당은 그 상임위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 국민당 역시 자기 당 잘하고 있다는 칭찬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또 뒤에 찾아보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그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상대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적폐청산 그 기조를 이어가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 네. 각 당에 대한 비판도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국감하면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곳이다라고 국회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목청만 높이고 그리고 소리만 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었는데,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질의응답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청장님은 이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 몰래카메라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몰래카메라의 범죄의 대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 상상이 가십니까? 1급 이상 공직자 중에 42%가 다주택자이고, 다주택 가진 사람들 집 팔아라. 고위공직자들은 다 투기 과열지구에 그런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고 이런 우리 국민들 이걸 전체를 적폐 세력이고 투기 세력이니까 집을 팔아라라고 한다면, 아직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태도나 질의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런 좀 날카로운 질의를 준비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다 나름대로 정말 국정감사 열심히 하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미디어의 조명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중간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국감은 1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이제 국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절반은 박근혜 정권, 또 절반은 또 문재인 정권 이렇게 겹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정치 공방에 흐르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여권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큰 흐름이 가고 있고, 야권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래서 또 이제 신적폐다 이러면서 정치 공방으로 가고 있고, 세 번째 마지막은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 국감 이런 것보다는 좀 이 정치 국감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어제 국감에서는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송곳 지적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좀 잊을만 했을 것 같은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군 특혜 문제가 또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8월 달부터 운전한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일하는 것 마냥 해서 그나마 171일 운전 기록을 남겼고 138일 풀타임으로 운전한 거예요. 이래 하면 한 달에 며칠 운전한 게 되는 건지 아세요? 13일입니다. 자, 저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의 운행 일지 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들어보면 한 달에 13일만 운전을 실제로 했고 그 나머지 날은 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2016년 1월 달에 이제 서울청 차장실에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1월 25일 날 이제 전역을 하니까 11월 24일까지 따져봤을 때 네. 운전했던 걸로 기록된 날짜가 171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외출한 날짜가 33일. 그러니까 운전자 기재는 했지만 그날 실제로는 외출을 한 나간 겁니다. 거죠. 동시에. 네. 그러니까 9시에 외출해서 9시에 6시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뭐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기재는 돼 있으니까 하더라도 뭐 1시간 남짓 짧게 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런 걸 빼고 실제로 봤을 때는 138일 정도니까 근무한 날짜가 329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한 달에 13일 정도를 운전한 것 아니냐. 네. 그렇다면 사실상 이 군복무를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냐라고 네. 지금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회사 다니는 사람이 한 달 동안 회사를 13일만 나갔다. 분명히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도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운전병으로 선발될 때의 과정도 또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선발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던 거예요. 19일간. 네. 경찰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이 퇴원한 지 한 달 정도도 안 된 시점에 이제 운전병으로 선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보직을 옮긴 것 자체도 의문이고. 네. 아니 그리고 그렇게 다리를 다쳐서 퇴원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을 운전병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 네. 그것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마쿠의 이른바 의혹, 뭔가 큰 손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제기가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따져 물었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운전병으로 뽑히기 전에 19일가량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왜 입원했어요? 다리. 그죠? 예, 아랫다리 예. 힘줄 염증에 의해서 부상해서 입원했고 19일간 입원했어요. 작지 않은 부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부상해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운전병 선발 대상자에 올려요? 자, 근데 이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에 한 달 후에 이 선발에 응한 거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못할 부분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할 부분도 없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제 문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부상자입니다. 어쨌든 다 낫긴 했지만 몸이 이상이 있었던 사람인데 원래 있었던 보직에서 그저 근무하는 게 맞지. 굳이 다른 보직.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다리를 좀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아랫다리, 이게 왼다리인지 오른다리인지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다리 부상이 있었던 사람을 굳이 운전병으로 보직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취침 등, 그러니까 야간 시차를 위해서 켜놓은 희미한 등을 말하는 건데 그 등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했다. 이게 인권침해다라는 게 지금 MH그룹의 주장이고요. 법무 측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등이 3개가 있는데 네. 2개는 끄고 네. 나머지 하나도 조도를 좀 낮춰서 네. 아예 캄캄하게 하면 안에 이제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정도로 좀 조도를 낮춰서 하기 때문에 취침하는 데는 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법무부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회찬 의원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황제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 침해 얘기하는 정반대의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노회찬 대통령에게는 일반 수용자보다는 훨씬 좀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용자에 비하면 대부분 홍거실의 원칙인데 독거실이고 그 독거실 중에서 다른 독거실보다 좀 더 방이 크고 시설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지용 부회장 같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름대로 시설이 괜찮고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 입장에서는 황제 수용에 대한 얘기는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서울구치 쪽에서 이렇게 했던 얘기들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거보다 더 큰 독거실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시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저런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제 수용이란 말도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그럼 반대로 이것이 인권 침해냐? 네.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호열 기자, 어떤 부분들을 주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까?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MH그룹에서 얘기한 게 그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법무부 측은 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라 접이식 매트를 제공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난방도 그 한 일주일 전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그리고 온돌이라면서요? 예, 온돌방이라서 그 밑에서 불이 들어오는 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차가운,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서 잔다라는 말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법무부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법무부 측에서 그렇죠. 아까 지금 그 신동욱 총재가 네. 항상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분위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뭐 사실상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시침 등이 있음을 시인을 했고, 네. 근데 밤에 시찰하기 위해서 아예 불을 끌 수는